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성안에서 성당에 있는 최성령 요셉 신부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라는 큰 주제로 지금까지 4차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어느 연구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서베이를 하는데 어릴 때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쭉 이렇게 전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하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게 큰 주제입니다. 단지 한두 번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 안에서 결론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몸이 아프든 아니면 건강하든지 간에, 또는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한 것은 그 관계의 퀄리티, 관계의 질이라는 거였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또는 둘 사이에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게 주어지는 관계도 있고요. 저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내게 주어지는 어떤 관계라 하면 우리가 좀 커서는 내 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맺는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라든가 친구라든가. 하지만 이렇게 관계라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환경, 사회와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혹은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또는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하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의존적이며 관계성을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요즘은 인간을 이해하는 그 툴 중에 하나가 그 뇌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리학도 큰 영향이 있겠지만, 그 뇌과학 쪽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요, 인간의 뇌 용량이 1500cc랍니다. 반면에 동물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동물들은 약 600cc 정도랍니다.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인간의 뇌는 약 25%만 완성이 돼서 태어나고요. 동물은 반면에 60% 정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 4살이 되면 우리 인간의 뇌는 60%가 형성이 되고요. 한 6살이 되면은 90%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25% 정도만 완성이 돼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3살, 5살, 6살.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이 3살, 4살 또는 6살 때까지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뇌에 각인이 된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어릴 때 뇌에 각인됐던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우리가 보통 1살이 되면 걸은다고 하잖아요. 돌이 되면 좀 차이는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하지만 반면에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요, 이 소가 새끼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새끼 소가 뚝 이렇게 어미 뱃속에서 나오더니 몇 분 안 돼가지고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서서. 반면에 인간은 태어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엄마, 아빠나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그렇게 의존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관계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우선적이고 관계성인 어떤 걸 지향을 한다. 그래서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원초적인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서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저의 어떤 성찰의 결과인데요. 삶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같지만 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이해나 자식의 인식의 문제는요,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나 가치를 인식하는 것, 또 즉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고 애착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 자기 이해 문제는요, 우리 신앙에게는 궁극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 다 있는 인식으로서의 자기 이해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느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함께 가고 함께 성장해 갑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계하면 삶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의 문제와도 좀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 내 욕구, 동기, 어떤 약함, 필요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셀프 디렉션인데요. 즉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자신감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자기 자립심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요. 많은 경우에 자존감은 어릴 때 형성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어른들을 보면 어떤 내적인 면보다도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성공이라든가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좀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합니다. 저는 내가 수도 공동체에서 이렇게 많이 체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는 자신을 보는 윈도우,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내 자기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더라도 거울을 보고 섰을 때 이 앞면만 보이잖아요. 내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다가 거울을 놓고 앞과 뒤를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앞면, 즉 나의 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가?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내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그 관계성을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를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특히 이제 가족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키블러스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상대방을 더 좋게 바꾸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다. 오히려 나를 변화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를 하죠. 물론 어린 시절에는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성장을 더 이룰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타인과 비교를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감, 아니면 더 안 좋은 것은 내 존재가 더 초라해집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걸음걸이로, 자기 보폭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있는 말이지만 어떤 비교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라고 하잖아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성장을 했는가? 어제보다도, 과거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관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 안에서도 그렇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약함, 강함, 있는 그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나만의 색깔이 있고 나만의 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어봐라. 예를 들면은요, 저는 이제 제 발이 작고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250mm 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의 어떤 형제는 키가 190이 넘거든요. 언젠가 그 형제의 발을 신발을 봤더니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의 30cm 정도.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친구의, 그 형제의 큰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어보면 얼마나 발이 불편할까. 반대로 그렇게 발이 큰 형제가 내 작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하루를 걸어보면 얼마나 발이 아플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어쩌면 상대방과 나는 서로 다르다는 존재, 그리고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서로 관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서로 간에 좀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군데다가 뿌리를 내리면은 그 두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떤 적당한 거리, 그 적당한 거리에 서로 있을 때 그래야만 서로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어떤 뭔가를 침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자리를 내가 존중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사랑하고 친한 관계여도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적당한 어떤 거리감, 어떤 그 디스탄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우리가 보통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 보면은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는 충고하고 조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떤 상대에 따라서 조언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저 관계를 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보다도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공감할 수가 있을까? 그 한국의 정혜신 씨,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분이 그 쓰신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감에 관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갖게 되는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이 공감이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 사람의 내면의 한 조각을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아무튼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는 멀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서로 공감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는 점점 아마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을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 8번째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심리적인 요소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 자신을 이렇게 조금 그 관계 안에서 늘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지는 그런 것보다도요. 자기 권리를 건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즉 인간관계 안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보호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즉 예스할 때는 예스하지만 노할 때는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혹시 내가 노하면,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봐서 노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런 관계는 건강하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기에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지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나의 권리, 내 감정을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음으로 해서 나를 보호하는 능력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좋은 점, 약한 점이 다 있는데요. 그 상대방의 약한 점을 보는 것,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영어 그런 문장이었는데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I am not okay. 나도 그냥 별거 아니야. You are not okay. 너도 뭐 그렇지. 하지만 we are okay.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인간의 불안함. 인간의 성장은요. 뭔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성장하기보다도 오히려 인간은 불안정 속에서 인간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약함은 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어떤 서베이가 있는데요. 10명이 모여 있으면요.
세 명은 나를 무조건 좋아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리고 세 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냥 주는 거 없이 나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중간 정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뭘 해도요, 4명은 40% 정도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역동은 복잡하고요. 또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그런 관점 때문에 내 이런저런 행동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걸음걸이로 내 보폭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고 상대방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좀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짧은 어떤 시간인데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나눴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의 좀 이렇게 좀 간단한 이야기들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